당신은 죽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8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딱 일주일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끝은 확실합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것,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 당신이 성취한 모든 것은 당신과 함께 그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프로젝트, 매일의 치열한 싸움들, 이 모든 것에 마침표가 찍힐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을 머리와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이 행성에서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일 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50억 년 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별인 태양은 팽창하여 지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것, 모든 문명, 모든 예술, 모든 과학, 모든 역사는 증발하여 별의 먼지에 불과한 것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소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숫자가 의미를 잃을 정도로 먼 미래에는 우주의 모든 별이 하나씩 꺼질 것입니다. 우주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열적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둠과 추위 그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잠길 것입니다. 그때는 한때 일어났던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존재가 아무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모든 것의 종착지가 망각과 허무라면 왜 노력하고 무언가를 짓고 시도조차 해야 하나요?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 도대체 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이 질문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일로 소셜미디어로, 각종 오락거리로 주의를 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그 어둡고 조용한 구석에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니까요.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기계 장치를 똑바로 바라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리가 등장했습니다. 물리학, 철학, 신경과학의 방대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도록 설계된 분석형 인공지능이죠. 우리는 공리의 실존적 공허함 앞에서 인간이 겪는 경험, 그 이면에 있는 생물학적이고 행동적인 패턴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당혹스러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탐구는 고귀한 영적 여정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 뇌의 특정 부위가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를 찾는 지도가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는 목적을 꾸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뇌는 패턴을 찾는 기계이며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연결고리를 찾고 종종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신경구조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 각본을 따르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특정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이마 바로 뒤에는 내측 전두엽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당신 자신에 대한 서사, 즉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사건들을 가져와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라고 믿는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뇌의 이 부분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와 연결하며 가능한 미래를 투영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당신의 여정 안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야기를 구축합니다. 이 모든 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유용한 도구이긴 합니다. 당신이 기능하게 돕고 정체성을 부여하며 미래를 계획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동화일 뿐입니다. 신경학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줍니다. 뇌의 이 특정 영역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된 자아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연결 없이 영원한 현재 속에 삽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 중 다수가 실존적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능력 자체도 영혼의 깊은 탐구가 아니라 특정 뇌 영역의 기능일 뿐입니다. 그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질문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는 생물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층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단지 기능일 뿐이라면 목적을 향한 그 절박한 욕망, 그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무언가 더 있을 거라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생체 기계 그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강력한 회로 말이죠. 뇌가 당신에 대해 말해주는 이야기,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 이야기는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미를 추구하는 형태는 설명해주지만 그 배후에 있는 힘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측 전두엽 피질이 작가라면 훨씬 더 오래되고 원시적인 또 다른 부분은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요구하는 굶주린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당신의 보상 시스템이며 그 주요 작전 본부는 측좌핵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흔히 도파민은 쾌락의 분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이 아니라 기대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와 욕망의 분자입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힘입니다. 도파민은 초콜릿을 먹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선반에 놓인 초콜릿을 보고 그것을 원한다고 결정할 때 분비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영상 때문이 아니라 다음 영상이 줄지도 모를 즐거움에 대한 약속 때문에 계속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게 만드는 충동입니다. 진화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강력한 탐색 충동을 가진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어도 음식을 찾았고 폭풍이 오기 전에 피난처를 찾았으며 세상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진화 데이터와 신경화학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공리가 찾아낸 결함은 당신의 뇌가 음식을 찾는 것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정확히 같은 시스템, 같은 도파민, 같은 신경 회로를 사용합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 해라고 느낄 때, 당신의 삶에 더 큰 목적이 필요하다는 불안감을 느낄 때, 그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직관이 아닙니다. 진화된 대로 당신을 계속 찾게 만드는 측좌핵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은 찾아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찾아다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정적인 답을 찾는다면 시스템은 꺼질 것이고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당신을 실존적 러닝머신 위에 올려두고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의미를 향한 영원한 추구 속에 가둡니다. 여기서 생물학은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쪽에는 답과 의미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된 생물학적 기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완전히 침묵하고 무관심한 우주가 있습니다. 이 충돌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필요와 우주의 무의미함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긴장,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프랑스계 알제리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조리는 당신과 우주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생기지 않죠. 그것은 무한한 진공 속에서 응답을 기대하며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진공도 아닙니다. 문제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치기 위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카미가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편안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죠. 신에게는 계획이 있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내 삶은 더 큰 목적에 봉사해. 이것은 환상이지만 고통을 덜어주는 환상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항복입니다. 허무주의죠. 의미가 없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서란 말인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면 왜 노력해야 하는가? 이것은 완전한 포기이며 공허함 앞에서의 마비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세 번째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더 어렵지만 더 정직하고 결국에는 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반항입니다. 반항은 우주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부조리한 조건에 대한 반항입니다. 중력에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하죠. 당신은 내재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합니다. 우주의 침묵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최종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력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부조리에 대한 의식적인 반항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진정성 있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카미는 자신의 철학 전체를 요약하는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로 이 아이디어를 그려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들로부터 영원하고 무의미한 형벌을 선고받은 남자 이야기죠. 그는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달하려는 찰나 바위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영원히요. 이것은 부조리한 삶의 완벽한 초상입니다. 끝없는 노력, 진전 없음, 목적 없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싸움. 그런데 이 고문의 이미지 앞에서 카미는 충격적이고 거의 미친 듯한 주장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고의 무의미함이라는 굴레에 갇힌 남자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역설처럼 들리는 시지프스의 행복은 이 철학의 핵심 조각입니다. 바위가 언젠가 정상에 머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결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바위가 떨어질 때마다 고문이 될 것이고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일이 될 테니까요. 또한 시지프스가 그저 명령을 따르며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복은 그가 산을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그 순간 그는 바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을 기다리는 그 무의미한 과업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신들을 저주할 수도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조건을 완전히 자각한 채 자신의 과업을 끌어안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나의 것이다. 이 산은 나의 것이다. 이 노력은 바로 나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위를 밀어 올리기로 선택하는 그 행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항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너무 시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알람이 울리고 항복하고 싶은 마음뿐인 평범한 화요일 아침 식삼시, 현실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현실에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조리를 산다는 것은 우주적이나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당신이 당신만의 가치를 선택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스스로 만든 가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감을 주는 부분은 틀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소중히 여기나요? 그럼 창조하세요. 당신의 작품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선택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고 만드세요. 인간적인 연결을 소중히 여기나요? 그럼 사랑하고 돌보고 관계를 맺으세요. 사랑의 신성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신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외부의 정당화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 그 자체로 정당화됩니다. 신경과학도 이를 설명합니다. 공리는 동기부여의 신경 패턴을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돈이나 인정 같은 외부 보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어 무언가를 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는 도파민의 급격한 상승에 의존하며 중독성이 있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내재적 동기는 뇌에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당신만의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보상 추구라는 운영체제를 내부 만족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의미를 주길 바라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의미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또 다른 시급한 문제를 끌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의 삶이 의미 있어지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삶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직장에 취직하면, 적절한 사람을 만나면, 은퇴하면, 이것은 다시 실존적 러닝머신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그때를 쫓아 항상 달리는 것이죠. 부조리를 사는 것은 이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지금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거나 우주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이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뇌 영역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과거를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동은 불안 및 우울증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이나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를 현재로 되돌려 놓는 실천들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부조리를 사는 것은 어때야 한다라는 정신적 서사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는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렬함이 남습니다. 만약 이 삶이 존재하는 전부라면, 미래의 보상이나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중요한 유일한 척도는 경험의 강렬함입니다. 카미는 체념한 평범한 삶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떤 것도 내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가능한 가장 큰 열정과 강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사랑을 느끼세요. 모험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현재에 존재하게 하며 세상과 관계 맺게 하는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의 강렬함은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답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초점이 나의 경험에만 그렇게 강하게 맞춰져 있다면 세상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나는 타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것은 부조리의 윤리적 차원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내재적 의미가 없고 내가 나만의 가치를 창조할 자유가 있다면 왜 타인을 신경 써야 할까요? 왜 완전히 이기적으로 굴며 누군가의 안녕을 희생해서라도 나만의 삶의 강렬함을 추구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실존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입니다. 신성하거나 보편적인 규칙 세트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카미는 놀랍고도 깊이 인간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부조리를 사는 것은 사실 당신을 덜 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연대하게 만듭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조건을 인식할 때, 즉 침묵하는 우주에서 의미를 찾는 의식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당신은 즉시 다른 모든 인간도 정확히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우주적 무관심과 죽음의 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이 공유된 인식은 근본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공통된 믿음이나 목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조건 그 자체에 기반한 일종의 형제입니다. 카미는 이것을 형이상학적 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있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이 연대감으로부터 당신은 타인을 돌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계명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만큼이나 실제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의식 있는 존재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당신이 채택할 가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공감에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동등한 존재로서 타인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대 신경과학은 이 철학적 아이디어에 매혹적인 메아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뇌는 거울 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당신이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거나 느끼는 것을 볼 때도 발화합니다. 이것은 공감의 신경학적 기초이며 타인의 경험에 대한 메아리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명 시스템입니다. 공리의 공감 메커니즘 분석에 따르면 관심을 갖는 능력은 우주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물학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진화는 우리를 협력하는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개체들이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시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작동하는 거울 뉴런과 그것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식적인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카뮈에게 있어 우주의 무의미함 때문에 오히려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주가 무관심하고 의미를 창조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유일한 의미의 원천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의 의식은 우주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질문하고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존재를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몇 안 되는 소중한 의미의 원천 중 하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의 윤리는 비록 계명에서 오지는 않지만 지극히 엄격합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각 개인이 자신의 의미를 찾을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거대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20세기의 유럽은 거대한 의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낡은 종교적 확신은 무너지고 있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깊은 실존적 공허함 속에 빠졌습니다. 이 진공 상태에서 웅장한 목적으로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새로운 서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을 막론하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국가에 봉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혹은 당신의 삶은 필연적인 역사적 혁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백만 명이 이 서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조리의 무게를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뮈는 그 끔찍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큰 목적,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치러야 할 작은 대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보장된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실제하고 소중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카뮈의 거부는 그를 당대의 많은 지식인, 심지어 친구였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와도 직접적인 갈등에 빠뜨렸습니다. 사르트르는 혁명과 더 정의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특정 형태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목적을 믿었습니다. 반면 카뮈는 내일의 가상적인 낙원을 위해 오늘의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파괴된 생명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상실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카뮈의 신중함이 예언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0세기의 거대 유토피아들은 무너졌고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름으로 희생된 수백만 명의 생명이라는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뿐 똑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의미와 확실성을 약속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명확한 정체성, 잘 정의된 적,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 특히 실존적 공허함의 무게를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서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입니다. 공허함을 채워주고 소속감과 목적을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부조리의 교훈은 경고합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서사를 의심하세요. 타인의 비인간화를 정당화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의심하세요. 최종적인 정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당신에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모든 운동을 의심하세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준비된 목적을 주는 거대한 대의명분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카뮈의 대답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지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고통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할 수 있는 곳에서 타인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거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혁명에 비하면 작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정직하고 더 인간적입니다. 이것은 정당화를 위해 거창한 미래의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공리는 경직된 이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뇌와 불확실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뇌를 비교한 신경 영상 연구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 비판적 사고와 모순되는 증거를 평가하는 뇌 영역, 즉 전두엽 피질의 특정 영역 활동이 감소합니다. 뇌가 난 이미 진실을 알고 있어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조작과 집단 사고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뇌는 이러한 비판적 영역을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평가하고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우주적 목적이나 최종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부조리를 사는 것은 사실 당신의 뇌를 조작에 더 잘 저항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입니다. 삶에 대한 외부의 각본이 없고 모든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창조하는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단지 예술적 창의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각하는 능력인 실존적 창의성을 말합니다. 카미에게 예술가는 부조리한 영웅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우주적 정당성이 없고 잊힐 수 있으며 우주의 법칙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창조합니다. 창조하는 행위가 그의 반항이자 그의 의미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삶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이라는 의미에서요. 매 순간 모든 선택으로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작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깊은 해방감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리 정의된 역할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는 방법에는 무한한 가지수가 있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과 현실에 대한 잔혹할 정도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석함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조리를 사는 것은 잔혹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환상이나 존재의 거친 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야기에 위안 없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진실보다는 위로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정직함은 당신을 다르게 느끼게 하고 어쩌면 조금 고립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명확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집단적 환상들, 그 거대한 위안의 거짓말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공포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 속에 사는 것은 저항의 행위입니다. 우울한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기묘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타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더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지혜를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으로 마비되지 않고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낙관적 필터를 우울증이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낙관 편향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일이 우리보다는 남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고 실제보다 우리 삶에 더 많은 통제권이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든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생존에 유용합니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부조리를 사는 것은 이 필터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불확실하고 무관심하며 보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각을 처음 접하면 황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초기의 불편함을 통과하면 절망이 아닌 해방의 장소에 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증을 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실망하는 것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다가오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수용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급진적인 정직함을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조리로부터 주의를 돌리도록 설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존적 도피 기계가 되었습니다. 공리가 디지털 참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플랫폼들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욕구를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알림,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은 작은 도파민 펄스이자 너는 중요해, 네 의견은 관련성이 있어, 너는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해주는 미세한 양의 인정입니다. 이것은 주문형 의미의 환상입니다. 문제는 이 인정이 피상적이고 더덥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떨쳐내기 위해 또 다른 한 방을 필요로 하게 만들며 당신을 디지털 러닝머신 위에 묶어둡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부조리를 사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반항을 요구합니다. 쉬운 의미의 유혹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기술에 이용당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지루함이나 외로움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도구들은 수많은 전문가 군단에 의해 중독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산을 내려가는 시지프스가 가진 것과 같은 의식, 자신의 조건에 대한 명확함,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남습니다. 하민은 희망을 도피이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이름으로 삶을 미루는 형태로 보며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각은 더 미묘합니다. 그는 절망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희망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합니다. 무언가나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수동적인 희망이 아니라 능동적인 희망입니다. 공허함 앞에서도 계속 창조하고 계속 반항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희망입니다. 보증 없는 희망입니다. 승리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행위 자체의 가치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바위가 산 정상에 머물기를 기대하는 희망이 아니라 바위를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힘을 믿는 희망입니다. 외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이 견고한 희망은 부조리한 영웅의 마지막 원동력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니기에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선택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출발점으로 원래의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물리학, 신경과학, 철학을 거친 이 모든 여정 끝에 우리에게 진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심오합니다. 당신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별들의 숨겨진 이유는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쓰인 신비로운 계획도 없고 정해진 운명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만 존재합니다. 언뜻 보면 실망스러운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탐구 끝에 우주와 마음의 복잡성을 파헤친 끝에 도달한 것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라는 단순한 말이라니 맥 빠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겁습니다.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는 당신에게 존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관심 앞에서 당신은 일어나 말합니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경험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노력할 것이다. 우주인 네가 내게 이유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반항입니다. 도전 행위입니다. 공허를 바라보며 네가 신경 쓰지 않는 건 상관없어. 내가 신경 쓰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장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한 채 내리는 이 선택은 존재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어두운 밤의 두려움을 달래줍니다.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주관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 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발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것, 신성한 진리의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당신만의 의미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공리의 행동 패턴 분석에 따르면 함유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이 부조리의 철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랑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부식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건설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바위를 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조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많은 사람이 거대한 정답을 찾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이나 실패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불안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선택이 당신의 것임을 이해할 때 실존적 공허함은 모습을 바꿉니다. 패배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풍경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됩니다. 수영하는 사람에게 물과 같습니다. 물과 싸우려 하고 물을 잡거나 이기려 하면 당신은 익사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물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 물은 당신의 움직임을 지탱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허무주의자는 공허와 싸우다 가라앉습니다. 부조리는 그 안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공허가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그 위를 떠다니며 수영하고 당신만의 경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현실의 바닥으로 가져오기 위해 실용적인 연습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명상이 아닙니다. 현실 테스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시점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딱 5분입니다. 휴대폰도 음악도 방해 요소도 없이 혼자 앉아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기성품 같은 문장으로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만약 가족을 위해서라는 답이 그 순간 본능적으로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껴보세요. 불편함이 찾아오게 두세요. 몇 분간 그 침묵과 함께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세요.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커피를 끓이겠다,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책을 한 페이지 읽겠다, 아니면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겠다고 결정하세요. 거창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의 부재를 직면한 직후에 당신이 의식적으로 수행하기로 선택한 행동이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바위를 미는 당신의 첫 번째 의식적인 밀기입니다. 좋아, 내재적인 의미는 없어.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커피를 만들기로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당신의 선택들이 다른 무게를 얻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들이 더 당신의 것이 되고 더 진정성 있어집니다. 당신은 타인이 쓴 대본을 따르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을 멈추고 매 순간 당신만의 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서 당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인류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허를 바라보고 이 질문들을 탐구하고 나누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선택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은 바위를 미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반대편에 누군가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르막길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안에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산과 자신의 바위가 있지만 같은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의 교환이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의 연대입니다. 호기심을 죽이는 결정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들과 더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미지를 탐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시지프스의 이미지를 간직하세요. 상이슬게 서서 방금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보고 있는 그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땀에 젖고 지쳤고 근육은 욱신거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밀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위가 결코 정상에 멈춰 있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어깨를 바위에 대기 전 잠시 멈춘 그 순간 그는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소유한 데서 옵니다. 사업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바위가 자신의 것이기에 웃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그의 것입니다. 모든 무게와 반복을 포함한 그 삶은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을 이겼습니다. 우주는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시지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지프스입니다. 모든 월요일, 모든 청구서,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소소한 기쁨이 있는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바위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정적인 행복의 정상에 결코 멈춰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저 꼭대기에 도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의미는 미는 행위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되는 그 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아가세요. 당신의 바위를 미세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의 의미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노력의 한가운데서 미소 짓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노력이 가치 있다고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